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건설사들의 분식회계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금감원의 발표로 건설업계도 다소 긴장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건설사들의 분식회계 사례들이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 시간에서는 첫 번째, 건설사들과 같은 수주산업의 특수한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과거에 있었던 분식회계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건설사들이 앞으로 못 받을 돈도 생길 것 같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뭔지, 정말 그런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건설사들의 실적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부터 알아볼 텐데요. 우선 다른 사업군과 달리 건설사나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짓거나 선박을 만드는 기간이 보통 2, 3년이 걸리는 굉장히 호흡이 긴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꽤 긴 기간 동안 이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회계 처리 방식도 조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결과부터 말하면 공사가 진행되는 진행률에 따라 실적이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는 것처럼 A 건설사가 100억 원의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러면 이 공사를 따냄으로써 발생하는 총 매출이 100억 원이 된다는 의미겠죠. 공사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걸린다고 하고요. A건설사가 도급 계약을 맺었던 시기에 추정을 해보니 여기에 들어가는 아파트 건설 비용이 한 80억 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예전 원가를 80억 원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건설사는 꽃잎 아파트를 지으면 총 100억 원의 매출이 생기고 여기서 원가 80억 원을 뺀 20억 원의 이익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바로 매출 100억 원, 영업이익 20억 이렇게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진행률에 따라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진행률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바로 투입 원가를 공사 예전 원가로 나누면 진행률이 됩니다. 2021년부터 2년 동안 공사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21년 1월 1일부터 뚝딱뚝딱 아파트를 짓고 2021년 12월 31일이 돼서 보니 이 1년 동안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이, 즉 투입 원가가 60억 원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사 예정가를 이렇게 80억 원이 들었으니까 진행률을 구하면 75%가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2021년의 매출은 도급 금액의 75%, 100억 원의 75%의 매출 75억 원이 되는 거고요. 판관비가 0이라고 가정을 하면 영업이익은 75에서 투입 원가 60억을 뺀 15억 원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22년에 예상대로 나머지 공사가 마무리가 잘 됐다고 하면은 이렇게 도급 금액의 25%, 나머지 25%, 25억 원의 매출이 22년 12월 31일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 역시 25에서 20억 원을 뺀 5억 원이 남는다고, 기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산 매출이 2021년 매출 75억, 그 다음에 2022년 매출 25억 원의 합산 100억 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 역시 15 플러스 5억 원이 20억 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건설업과 같은 수주산업의 기본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진행 기준 회계의 경우 공사 진행률을 이용해서 분식 회계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분모인 예정 원가를 낮추면 전체 진행률을 높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단기 매출이 높아지게 되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말이 어려우니까 다시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것과 똑같이 100억 원의 도급 계약 케이스를 똑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2년짜리 공사인데 첫 해에 투입된 비용을 40억 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케이스 1처럼 추정이 되겠죠. 아까 예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케이스 2 사례를 보면요. 2021년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공사 예정 원가를 70억 원으로 낮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행률은 57%로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서 매출은 57억 원, 영업이익은 57억 원에서 40억 원을 뺀 17억 원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이렇게 정직하게 케이스 1의 사례보다 7억 원이 과대 계상되고 영업이익도 7억 원이 이제 과대 계상된 17억 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 70억 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건 예정 원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면서 그 다음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앞당겨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하지만 만약 이 계약 수주 말고 계속 건설사한테 일감이 들어오게 된다면 뒤에 발생할 이익들을 앞에 당겨 쓰고 또 뒤에 있는 수주를 앞 실적에 또 당겨 쓰면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카드 돌려막기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또 작정하고 투입 원가를 이렇게 올려서 과대 계상하는 것도 분식회계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분식회계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건설 경기가 갑자기 꺾이게 되면 뒤에 들어올 일감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 손실을 감춘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금융당국에서 건설사들의 사업 보고서에 누락된 내용들이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것도 지금 이 건설 경기가 꺾인 상황에서 분식회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보는 듯합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하나오션이죠.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바로 이런 사례에 해당되는데요. 대우조선해양도 건설사와 같이 수주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진행률에 따른 회계 방식이 이루어집니다. 아주경제 2016년 6월 기사인데요. 기사를 보면 총 예정원가를 줄여 공사 진행률을 높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정원가를 낮춰서 매출액을 높여왔다는 의미고요. 근데 결국 2010년대 중후반 조선사들의 수주 일감이 끊겨버리면서 분식회계도 결국 들통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기업이 정직하게 예정 원가를 추정했더라도 부득이하게 갑자기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사 기간이 최소 2, 3년이다 보니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예를 들어 지난 몇 년간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초기에 설정한 예정 원가보다 그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를 분식회계라고 볼 수 있느냐? 물론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식회계가 아니기 위해선 일종의 전제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그러니까 애초 예상보다 손실이 날 거라고 사전에 인식을 했다면 미리 손실을 선 반영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손실을 알고도 뒤로 미룬다면 고의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라고 보고 분식회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PPT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보여드렸던 사례와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B 건설사가 2년 동안 아파트를 짓기로 했고 사업 초기에 추정했던 투입 원가는 80억 원이라고 추정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결산 시점에 투입된 원가가 40억 원이다 라고 하면은 매출 50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 10억 원 이렇게 표처럼 나오는 게 맞겠죠. 이 내용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2021년 말에 내년 예상을 해보니까 40억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 40억 원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021년 말에 이제 다시 추정을 해보니 2022년에 40억 원이 아닌 70억 원이 필요하겠다고 계산이 된 거죠. 그러면 2021년 40억 원이 이미 들었고 2022년에는 70억 원, 총합이 110억 원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100억 원에 지어주기로 도급 계약을 맺었으니까 B건설사 입장에서는 10억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적자 수주인 거죠. 이렇게 미리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면 이렇게 예상한 시점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말에 선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말로는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2021년 말에 다시 추정을 해보니까 110억 원이 필요하겠다고 예상이 된 겁니다. 2021년 말에 공사의 예정 원가가 더 들 것이라고 이때 인식을 했으니까 회계 장부도 이 시점에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공사 진행률도 이렇게 110억 원으로 조정이 되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진행률도 조금 조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매출은 이 진행률의 36.4%인 36.4억 원이 됩니다. 그럼 영업이익은 매출 36.4억 원에서 투입원가 40억 원을 빼줘야 되고요. 그럼 벌써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적자가 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에 2022년에 적자가 날 6.4억 원을 선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 6.4억 원을 충당금을 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확히는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기사에서 보는 공손충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6.4억 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선 반영을 해주면 다음해인 2022년에는 적자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수주 산업의 경우 손실이 예상될 때, 지금 2021년처럼 손실이 예상될 때 미리 적자를 선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게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충당금을 쌓았던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비즈워치의 2021년 7월 기사인데요. 2021년은 철강 가격이 엄청 오르면서 후판이라는 철강 제품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선사의 실적들도 크게 꼬꾸라졌었던 적이죠. 결국 이렇게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회사 관계자는 선반영을 해서 적자폭이 커졌다. 그리고 심지어 내년 상반기까지 후판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서 2022년에 손실 날 걸 2021년 2분기에 반영했다라는 이제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예상되면 선반영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알고 있어도 이런 악재를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다 보니 계속 수주 산업의 경우 이런 분식회계 이슈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대우건설이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데 이 뒤로 미루면서 분식회계 논란이 발생했었고, GS건설도 제때 손실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적이 있고요.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건설산업, 수주산업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충당금도 애매한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충당금을 쌓는다는 건 결국 미래 손실을 추정해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고요. 당연히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분식 회계냐 아니냐를 두고 현재 금감원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한국경제의 지난 25일 기사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과거 인도에서 화력발전소를 수주했는데 이때 손실을 적기에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 금감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첨예하게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금감원은 수주 후에 원가 상승해서 손실 날 거 알았으면 반영을 그때 했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아니 원가가 상승한 건 맞는데 이 당시 발주처랑 이 상승분을 두고 협상을 하고 있어서 손실이 확정난 게 아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했던 거다 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분식회계인지 아닌지를 두고 3년 동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 결국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는 건 분식회계 여부를 판가름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미이고요. 일단은 최종 결론은 다음 주 중에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건설사들이 앞으로 못 받을 돈도 생길 것 같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또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매일경제의 지난 11일 기사인데요. 기사를 보면 건설사들이 건축주로부터 떼일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미천구 공사 잔액이 작년 9월 말 5조 7,57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집계를 해봤는데, 보시면 주요 건설사들의 미천구 공사라는 게 크게 증가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건 완전히 다른 언론사의 한 보도인데요. 기사를 보면 미천구 공사액은 뭐 대표적인 위험 자산으로 꼽힌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 있죠. 근데 이 표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일단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미천구 공사는 일종의 미수금으로 아직 받지 못한 돈인 건 맞습니다. 다만 아직 받지 못한 돈이라고 해서 떼일 위험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고요. 또 건설업이나 조선업 같은 수주 산업의 경우에는 미천구 공사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계속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출이 반영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주기로 한 측에서는 우리는 공사 처음에 3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억 원은 공사 완료하고 줄게 라고 계약을 한 시점에 이미 약속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2021년 매출은 50억 원으로 했지만 미천구 공사가 20억 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첫 시기에 50억 원에서 30억 원을 뺀 20억 원의 미천구 공사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 시점에 계약서에 따라 지급을 후에 이렇게 더 많이 하기로 했는데, 이게 미천구 공사에 반영이 됐다고 해서 떼일 돈이 늘었다 혹은 위험 자산이다 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주산업의 경우 공사 완료 시점에 돈을 몰아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업의 경우가 이제 건조대금을 이제 4-5차례에 나눠서 받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마지막 시점에 선박 가격의 한 30-40%를 받거든요. 이 방식을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필연적으로 미청구 공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청구 공사가 증가했다는 자체만을 두고 떼일 돈이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성급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률이 초기인 사업장이 많을수록 매출 대비 미청구 공사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미청구 공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을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10대 건설사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10대 건설사 중에서 매출이 조금 줄어든 곳도 있지만 전년 대비 매출이 늘어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만약 투자자분이라면 단순히 미청구 공사 증가분만 볼 게 아니라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셔서 매출 상황과 미청구 공사의 추이를 비교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네, 오늘은 금융당국이 건설사나 조선사들의 분식회계 여부를 꼼꼼히 살펴본다고 해서 수주산업의 분식회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리고 또 충당금을 어떻게 싸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또 뒤에는 미청구 공사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봤고요. 아마 금감원이 건설사의 사업 보고서를 꼼꼼히 훑는다고 했으니까 기업들이 그동안 잘 회계 처리를 해왔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적발이 될지 안 될지는 예상할 수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건설 산업이 꺾이는 상황 속에서 만약 분식 회계 사례가 발견된다면 아마 꽤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디 그런 사례들이 없길 바라면서 오늘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 준비해 봤고요.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